저는 문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시, 희곡 여러 가지 종류의 문학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전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기념관 건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암을 바라보는 여러 차원을 동시에 구현한 분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음은 적절한데 답변하기 힘들어요. 네. 키워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서 연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 두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서 무슨 주제를 다루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부딪힙니다. 어째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도 궁극적으로는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부딪히게 돼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열심히 쓰게 된 계기는 10년대, 90년대 자유주의 논객으로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했습니다. 발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수사파가 아니면은 지식인 반열에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때 상황, 그러니까 1980년대 상황을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논의하는 자리에 가면 그래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안 부르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하고 거기에보다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견뎌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인정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왔어요. 그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죠.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위기에 졌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딪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분이 바로 문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폭도들이 몰려올 때 가서 싸우는 분이에요. 싸우고 가까스로 피해가고 돌아오니까 친구가 이승만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더래요. 신문에 났어요. 이승만 그 시위대에 맞아 죽었다고. 제가 젊었을 때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도 험한 꼴을 많이 봐서 어디 가는 일에는 잘 견딥니다. 그러고서 사실을 얘기하면 그쪽도 설득을 당해요. 나중에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와서 저는 모르는데 얘기하면은 물어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하고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초대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래요. 저는 사실 좌파 그 논객이나 뭐 군인들로부터 홀대를 받은 건 없습니다. 얘기할 때 조금만 용기를 가지면 잘 돼요. 늘 독립운동이 90점이었거든요. 3.19 운동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꼽았거든요. 90점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업적은 역시
얄타 회담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얄타 회담은 1945년도 초에 이루어졌는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 수상과 러시아의 스탈린 수상과 함께요. 근데 그 회담의 내용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얄타 회담에 비밀 협약이 있었다는 그 정보를 얻어요. 그 정보의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한반도는 소비에트 러시아에 넘긴다는 얘기였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셨어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연합 유엔 창립총회가 열렸어요. 세계의 이목이 다 모이고 특파원에 다 모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폭로를 했어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약속으로 조선을 러시아에 팔아넘긴다는 거였다고 폭로를 했어요. 세상에 반갑게 있었죠. 창립총회는 원래 뉴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관심을 끄는데 이면에서 협상을 하니까 신문에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신문마다 계속 듣게 되죠.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익제미너가 이제 가장 큰 신문인데 거기 대운동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오종대 같은 미국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립총회가 열리는 그 유엔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압도할 정도로 중요한 폭로 사항이 나오니까 미국 국무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여름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 이승만은 그걸 노린 거예요.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그래서 없다. 카이로 회담에서 독립시켜주기로 한 약속 지켜진다 하니까 계속 미국에 대해서 그걸 압박을 한 거예요. 약속 지켜라. 미군도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북이 38도 선으로 다 그어가지고 이북은 러시아가, 이남은 미군이 진주한다. 한반도 전체가 러시아 땅이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병합되거나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 혼자서 딴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회견 해가지고 신문사들을 설득하고 그 주의를 끄는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뒤집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승만이 혼자 만든 작품입니다. 미군이 진주하도록 만든 데는 이승만이 본인 컸을 뿐 아니라 지금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혼자 어떻게 그렇게 조직을 갖추지도 않은 채 사실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이승만의 의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프란체스카 여사가 내조를 잘했어요. 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1920년, 30년대 그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엄청난 사회였어요. 백인들 대상이에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먼저 백인 사람을 그 문을, 집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몰라요. 두 분이 한 팀이에요. 저는 이 글에서 두 분을 이중무상이라고 표현해요. 어느 쪽이 기운 게 아니에요. 두 분이 같이 서로다가 둘레를 돌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 대통령께서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그 경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미국인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도와줬거든요. 싱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대단하다. 상대해보니까 훌륭하거든요. 거기다 다른 사람들, 프린스턴 대학에서 윌슨 대통령한테 배운 국제정치학 박사라요. 당신 박사가 상당히 가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박사가 많았지만 그동안 살았던 동양 사람 특히 드물어서 그것이 이제 그분이 가진 부형의 영향력 원천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기를 읽고서 이 생각과 행력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 제대로 이 머리에 떠오르려면 최소한의 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참 힘들죠. 당사역학이 이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1시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실제로 만나는 이 노동자의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면 힘든 일이거든요. 사탕수수 하는 것도 이제 칼로 베는데 살벌은 이제 베게 되고 뛰어가면 일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들었어요. 이분들의 노후 대책을 우남이 나중에 연구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숯을 만드는 거예요. 하와이는 이제 숲이 많으니까 숯을 굽는 것이 이제 산업으로서 유망했어요. 잘 했는데 거 보니까 품질 함량이 미달인 거예요. 그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좀 몇 번 해가지고 투자해갖고 개량을 해가지고 품질을 높이면 되는데 가까스로 시작한 일인데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포기를 한 거예요.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본 동아일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에 기름기 하나도 없는 사람. 그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절망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게 궁금해요.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버려요. 자기를 갖고 파산하면 혼자 책임지고 뛰면 되는데 그건 가난한 동포들이 저 죽음을 다 모아서 하면서 다 파산해버렸으니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로 안 남겼어요. 고통스러웠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작가로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분이 절망하셨는가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셨겠죠. 그게 개인적으로는 작가로서 제일 궁금하고 역사 소설을 쓰는 그 역사가로서의 입장에서는 얄타 협정에 비밀 협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가 이제 사라졌어요. 보면은 각하 그 쪽지가 실제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국걸위원님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료가 원체 많고 업적이 많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그 바라보면 너무 벅차요. 이걸 어떻게하면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 몇천 년 역사를 볼 때 뭐 5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제 시기로 나누잖아요. 시대 구분이 그게 중요해요.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립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했죠. 저로서는 그것을 하고 나서는 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강경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들 데리고서 한 바퀴 둘러보는 코스를 잘 설계하는 것이 우리 기념관의 핵심이다. 수장고에 그 자료들이 많고 건물이 의리여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들 좀 시간대 여기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한테 한 바퀴 둘러다볼 수 있는 코스를 잘 마련해야 이것이 핵심이다. 늘 그걸 강조했죠. 이승만 대통령 건립 추진으로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떤 폴란드 역사 철학자가 됐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세를 얻거나 또는 뭐 집단적으로 교훈을 얻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오는 것이다. 먼저 오는 것은 정체성이다. 교훈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확실히 한 뒤에야 비로소 쓸모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먼저 수립해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시장경제 체제 거의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만든 겁니다.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 강령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기업들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는 공덕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의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고 그분이 지금 타락에서는 무슨 말씀하실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계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계기가 바로 이승만 기념관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희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땡땡땡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체성을 찾는 자리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체성을 찾는 자리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양반이 특히 수고 많이 했어요.